영상에 앞서 오늘의 내용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눈이 조금 아프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최대한 수월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원하시는 부분에서 일시 정지하시고 화면을 확대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상 말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 절세 계좌 혜택 변경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저의 의견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예상 퇴직금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중위값은 약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장을 옮기면서 퇴직금 정산을 받은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이게 바로 퇴직금의 현실입니다. 내가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가구 순자산 상위 기준을 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약 10억에 해당합니다. 파이어 하려면 20억, 30억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금액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래도 평균으로 따진다면 생활비는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이고 노후 자금은 5에서 10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게 평균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금 흐름 세팅을 위해서 오늘 4% 룰이라는 걸 알아볼 텐데요. 우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벤젠이라는 재무관리사에 의해서 유명해진 방법인데 연 생활비의 25배가 전체 금액으로 있다고 가정하고 포트폴리오는 그 유명한 60대 40 전략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후 매년 4%를 인출해서 쓰면 자산이 마르지 않고 꾸준히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미국 주식과 미국 국채의 상관관계만 봐도 마이너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섞었을 때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S&P 500과 가장 반대로 흘러가는 자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잘 나가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재미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장의 역사를 보면 상관관계가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1세기에 들어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맞지만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였던 기간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정적인 배당 성장 ETF의 대명사인 슈드를 통해서 이 4% 룰을 적용해보고 다른 자산과의 혼합 없이 이 구조가 가능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하기 전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금액은 5억으로 시작해 볼 예정이고요. 1년에 한 번만 인출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최초 매수하는 시점과 각 해에 자가배당을 위해 매도하는 부분은 당시의 환율을 직접 반영할 예정이고요. 세금은 23%로 가정해서 세후 수령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 정보와 ETF의 시가, 종가, 그리고 배당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억을 투자했는데 당시 환율을 고려하면 약 43만 달러에 해당했고 매수 수량은 약 4만 8천 주 가량이었습니다. 처분해야 하는 주수는 4% 룰인 4%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 4%에 해당하는 매도 주수를 당해년도 ETF 종가에 곱해서 계산하면 매도 금액이 나오게 되고 슈드의 경우 배당금도 있기 때문에 환율값을 적용해 배당금도 함께 더해줘야 하는데요. 첫 해에는 세후로 2,700만원 수령이 가능하고 그 금액은 점점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눈에 쭉 펼쳐보면 상당히 복잡한 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우측에 세후 수령 금액을 보시게 되면 어찌되었든 우상향하는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 금액의 성장을 연평균 값으로 표현하면 매년 7.66%씩 평균 금액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환율인데요. 이 데이터상 환율의 성장률은 1.85%입니다. 연평균 성장률보단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환율을 전기간 동일하게 세팅해도 세후 수령 금액이 안정적으로 성장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앞서 보신 실제 환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우측은 최초 매수했던 환율인 1158원을 전기간으로 세팅한 결과값인데요. 성장률에는 약간의 타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금액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세 ETF의 결과를 보면 모두 안정적으로 수령 금액이 우상향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작 금액에서는 QQQ가 매우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초기에 4%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배당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작 금액 자체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성장률 측면에서 보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 상승률과 비슷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2012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등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심각할 정도로 연간 내내 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ETF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에 배당금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주가인 프라이스 리턴 지수를 통해서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등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슈드의 4% 룰이 성공적이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환율과 ETF의 가격을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실제 지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최초 해에 3%로 세팅을 하고 그 후 배당 성장률을 8.5%로 적용을 해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결과는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이지만 장기간 보합 상태였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사이의 구간이 바로 그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ETF의 가격 자체는 우상향을 꾸준히 했었지만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세후 금액에서는 손해를 보았고 반대로 큰 폭으로 떨어졌던 금융위기 구간에서는 환율의 영향으로 생각보다 선방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일 기간 QQQ의 데이터를 보면 역시 2000년 이후 발생한 닷컴 버블의 영향으로 10년이 넘도록 최초 해의 성과를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으로 극복은 가능했지만 슈드에 비해 상당히 아쉬운 결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파이의 결과를 보아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최초 2000년도에 수령했던 금액을 뛰어넘은 건 무려 20년 가까이나 지난 2019년도였습니다. 이를 한눈에 비교해보면 QQQ와 스파이의 경우 슈드에 비해 상당 기간 낮은 금액이 책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맨 아래에 최종 세후 수령 금액의 총 합계를 보아도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결과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한다면 그 결과는 더욱 처참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닷컴 버블과 같은 대형 위기는 미국 시장이 수십 년간 성장해 오면서 서킷 브레이커 등의 제도로 많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향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기가 해소된 2003년부터의 시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2009년의 세후 수령 금액에서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은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전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보신 내용들에 따르면 슈드는 어느 구간에서도 나름 준수한 결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 자원이 필요한데요. 바로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금은 또 얼마나 보유해야 적절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과 MDD를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0%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반영한다면 이 결과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데요. TR 수익률을 따져봐도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고점 이후 하락장이 지속됐을 때 얼마나 긴 기간 동안 마이너스 상태였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환율을 반영하지 않은 PR 값은
거의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전고점 회복이 불가능했고, 반면에 환율을 반영한 TR 값은 1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실제 슈드의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말에 상장한 슈드의 경우 비교적 기간은 짧지만 금융위기와 같은 큰 폭락은 겪지 않았기 때문에 MDD가 매우 준수해 보입니다. 특히나 환율을 반영하면 마이너스 20%도 채 안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슈드도 전고점 대비 회복까지 걸린 기간을 보시게 되면 환율을 미반영한 PR의 경우 30개월이나 기간이 소요되었고, 나머지 기간은 약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으로 꽤나 짧았습니다. 따라서 앞선 내용들을 토대로 현금 보유의 비중을 따져본다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약 2년 반가량의 생활비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금들도 어디선가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2년 반이라는 수치보다는 이른 시간에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거의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초단기 채권 BIL ETF를 슈드와 각 비중으로 섞게 되면 위 내용처럼 MDD가 점점 줄어드는 결과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태 슈드의 4% 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방법 어떤 케이스에서 괜찮고 또 어떤 케이스에서 유리한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위기들이 있었던 99년도부터의 결과를 보아도 현금을 적절한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꽤나 성공적인 전략이었다는 건데요. 해당 기간 QQQ나 스파이가 해낼 수 없었던 수치를 실현해낸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본 배당에 4%를 추가로 매도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었고요. 또한 자산의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매년 오르게 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절감을 일부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연간 배당금이 2천만 원 미만이라면 피부양자 요건까지 비교적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전략을 배우자와 나누어 실행하실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50만 원을 각각 활용해서 실제 22%보다 덜한 세율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이론상 5억으로도 모든 세금을 제외한 뒤 매월 25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투자금의 10% 수준인 5천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보다 더 완벽한 은퇴 설계가 가능해 보인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아주 큰 논란이 있는 절세 계좌의 배당소득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가배당 전략은 해외 직투 계좌로 운영하다 보니 비교적 이러한 부분에선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양도소득세도 언제 손볼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2년 7월 공적연금에 대해서 기존 건강보험료가 30% 수준이었지만 급격하게 50%로 변경되면서 많은 공적연금 수령자분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면 나중에 사적연금도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절세 계좌에서 배당소득세에 대한 불이익이 생겨난 것일 뿐이지 아직까지 매매 차익은 여전히 비과세인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가 안 좋아진 건 맞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직투 계좌보다는 세율적으로 유리한 점을 유지할 것 같다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 슈드의 4% 룰은 현금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히 괜찮을 뿐더러 슈드의 낮은 배당률을 커버해줄 수 있는 조기 은퇴 전략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간 놓고 봤을 때 상승할 것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방법을 정했으면 그 방법을 믿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도 긴 내용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